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혁신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되었던 갈등이 공천권 싸움으로 변질되고 급기야는 당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지리한 과정을 보면서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은 과연 뭐가 차이나고 무엇이 문제인지 많이들 의아해하십니다. 애시당초 정령 화합할 수 없는 이질적 요소들의 결합이 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갈등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서화숙 언론인, 그리고 컬럼니스트로 유명하시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재열 주간지 시사인 전 정치팀장이셨고 지금은 문화팀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토론에 들어갔죠. 민주정당이라면 어디나 주류, 비주류는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당권 잡는 과정에서 주류, 비주류가 바뀌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 주류와 비주류,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포괄적 질문이라서. 이거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먼저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달라야 뭐 새누리당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제1야당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 비주류의 역사를 좀 보면 주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항적 지역주의라는 걸 가지고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호남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보, 그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진보 세력과 연대해서 연합 정권의 형태로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었죠. 그때부터 당이 중심 세력이 되었죠, 그분들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창출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진 이후에 네. 야당은 이런 주류인 민주화 세력과 호남의 차별받은 호남 세력들이 연대한 이 세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고정적 지지층이 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지율을 일상적으로 한 새누리당처럼 한 50% 가까운 40% 이상 받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하는 게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외연 확장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반여, 비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부동층이라 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그동안 문국현이라던가 손학규라던가 안철수라던가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운동권 주류와 호남 연합 때 외부에서 외연 확장하려고 한 세력들의 쉽게 얘기하면 중도와 진보,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가 주류의 야당의 정통을 차지하고 있고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주류로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년의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축에는 뭐 몇 개의 그룹이 있겠지만 호남을 출신으로 하는, 호남을 근거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우리 서 부소장 이렇게 역사에 입각한 설명과는 조금 지금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서 부소장 말씀은 조금 너무 역사를 길게 보다 보니까 너무 비주류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 같고, 네.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와 비주류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2002년 대선 네.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도 이제 한옥갑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자기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됐으면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안 왔다고 이제 그 친노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앙금이 커지면서 이제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이 됐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 호남계와 그리고 친노계 이런 이제 그 양대 세력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제 한쪽이 더 그 주류 권력을 잡다가 또 한쪽이 잡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와는 또 상관없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대표로 옹립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여간 대체로 주류는 주류든 비주류든 양대 세력은 호남계와 친노계 이게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양쪽의 이 갈등, 애당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는 질문이 나오게 된 그 갈등의 원인은 이제 2002년 대선 때부터 이 갈등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012년 총선 때 이제 친노 쪽에서 당대표를 한명숙 당대표 체제를 맡으면서 그 공천을 과도하게 친노에게 유리하게만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그 앙금이 이제 아직도 풀리지가 않고 있는 거죠. 비주류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독 공천이나 이런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그 갈등이 더 이제 크게 증폭이 되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원래 정치라는 게 견해가 많이 달라도 특히 한국 사회는 정당이 하나의 단일한 정치 색채를 가지고 정당을 갖고 있지를 잘 않잖아요. 예. 그래서 늘 동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나. 그러면 그 대답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 차라리 분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늘 그래왔다. 도저히 불구대천의 사람들이냐 지금 그 질문 때문에 고 팀장님. 그 질문이 애시당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함께 이들은. 할 수밖에.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갈등을 하든 뭐 화합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난 다른 쪽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길 벗어나서 새누리당으로 혹은 더 확실한 진보정당으로 그쪽으로 양쪽으로 가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화쟁론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효 대사가 화쟁론을 얘기할 때 우리의 이제 삶의 본질이 화평이 아니라 쟁투다. 그러니까 이 삶이란 거는 그 쟁투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의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부모님들이 싸우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뭐냐면 자 애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방에 안방 가가지고 나랑 당신 얘기 좀 해. 그래서 조용하게 싸우는 그런 부모님이 있고 애들은 물론 옆집 그 동네 사람 다 할 때까지 우리 집 싸워요. 우리 집안 개판이에요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싸우느냐 그것들이 그 모습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 갈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그 라이벌이면서 거쳐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87년 대선 때 둘이 후보 단일화를 못했던 그 어떤 그 역사의 범죄에 가까운 원죄. 원죄가 더 낫겠네요. 원죄가 약간 실수를 하셨지만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서로 각축하면서도 도왔던 적이 많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되었을 때는 김영삼 후보가 도왔었고 40대 기수로 수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김대중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이 미국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도 그랬죠. 했었고 그런 확실한 연대해야 할 때는 확실히 연대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떤 이 두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류 위주로 좀 첨언을 잠깐 하자면요. 그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당시의 야당의 주류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동교동계였고 당시 야당이라면 어느 당시를 말씀하시죠?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처음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리고 비주류는 그 민주화운동 세력이 지지했던 김근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개혁 세력이었죠. 이게 주류 비주류 양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정권 교체를 한 그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측은 다음 대선으로 선거 승리의 공학적인 가능성이 높은 이인재 후보를 차기 그 권력 승계자로 그 암암리에 지원하게 되고 저희 운동 그 민주개혁 진영에서 김근태 그 당시 의장님을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 비주류 중에 비주류 노무현 돌풍을 통해서 이 두 분이 그 두 세력 원래 주류 비주류를 양분하고 두 세력이 졸지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비주류가 돼버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끌어진 친노가 주류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한 게 개혁적인 사람이 왜 거기가 있느냐 해서 그 486이라던가 뭐 항상 얘기할 친노 강경파 486 친노라고 했던 그 개혁 세력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친노 세력들과 함께 개혁적 색깔을 갖추자라고 해서 끌어들여서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김근태 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긴 했지만 계급장 떼놓고 한번 붙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소호 갈등이 있었던 것들은 바로 그런 주류 비주류가 반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라기보다도 당에서의 주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시대 정신을 앞섰던 것처럼 현재 주류냐 비주류냐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대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정말로 진정한 국민들의 주류가 되지 않느냐가 우리 그 야당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주류 비주류를 어떻게 나누든 그 역사적 연원의 갈래를 어떻게 따든 간에 그건 뭐 각자의 관점이니까 존중하고 도저히 애시당초부터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류 비주류가 달라도 네. 새누리당하고 다르겠습니까? 이게 그 현대 정당은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일 색깔의 정당을 이제 지향하고 그 당 자체가 연합적 정당으로 집권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도 그 집권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동당 당원 당규 한 줄을 고치기 17년이나 노력이 걸렸고 미국의 민주당도 신민주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집권 전략으로 거듭나온 것처럼 그 지금 현재 한국의 정당은 새누리당은 중도와 보수가 연합해 있는 그리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와 중도가 연합해 있는 그래서 중도와 진보를 대변하는 사람이 문재인 안철수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진보를 상징하고 있고 물론 시민사회 단체나 그 밖에 계신 진보 정당 하시는 분들 보면 둘 다 보수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야당 내에서는 그래서 중도와 진보가 상호 경쟁하고 있는데 이 내에서 둘이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불구대천의 원수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들 사이가 안 좋은지 그것도 몇 달째 날이 지고 새니까 하도 보기가 딱해서 여러분들 정치 고수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물어봤고요. 정치, 특히 새정년 내부의 역학관계, 갈등 이런 게 지금 이강윤의 쟁점 토론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토론 때는 이제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결국 문안박 연대 제의를 안철수 의원이 거부했고 그러면서 되치기를 한 거죠. 이른바 혁신 전당대회. 근데 이건 또 문재인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 전당대회가 뭔지, 혁신 전당대회의 핵심은 뭔지 좀 짤막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느 분께서? 전당대회라는 건 원래 이제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자리를 전당대회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서 합니다. 뭐 최고위원회를 뽑거나 대표를 뽑거나. 2월에 했나요, 올해? 네, 2월 8일 2월에 했죠. 네. 그랬는데 지금 혁신전당대회라는 건 이제 본인이 만든 말이지 원래 뭐 당규에 있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혁신안을 받으라 했는데 혁신안을 바꿔주는 거는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바꿀 수도 있고 당무위원회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당대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당대표를 바꿔라. 이 요구를 해서 이제 혁신 전당대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와 혁신의 두 키워드를 가지고 그 외연 확장의 중도 지지층들을 가지고 그 야당에 합류했는데, 이분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풀지 말고 일도 양단에서 칼로 잘라버리자. 한 번에. 전당대회에서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안철수하고 그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문재인이 후보로 나와서 당의 노선과 진로를 놓고 그 정책과 비전,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과 그리고 부정부패 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낡은 진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일정하게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후의 투쟁 방향과 관련해서도 그 두 분 다 성장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 순성장적인 기조가 강하고 문재인 대표는 포용적 성장이라 해서 분배론적인 시각이 강한 이런 미묘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지의 야당의 방향을 놓고 노선과 이념을 가지고 한번 정해서 결정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 승복하고 총선까지 한번 치러보자 이런 문제의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거면 28 전당대 때 왜 안 나왔냐. 이미 선출된 대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구태타적 발상 아니냐고 안희정 지사가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총선 앞둔 전당대회가 혁신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는가. 말한 대로 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다고 안철수 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해왔다. 그러니 이번도 의지의 문제지 안 하려고 하는 구실하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그런 좋은 조건 속을 정부 여당의 실정을 통해서 야당이 반사이익과 대한정당으로 나설 수 있고 과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줄 세우기 전당대회로 인해서 주류 비주류가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전당대 당선된 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자기 줄을 쓴 사람은 공천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인물들을 총선에서 공천하지 못하는 그 결과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매번 선거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주면서 비슷비슷하게 무승부로 졌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혁신의 장이 되기보다도 주류 비주류를 줄 세우는 대권 주자들의 자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본인들은 그렇지 않고 선의를 하더라도 공천에 목말라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선의보다는 왜곡될 우려가 커서 문재인 대표가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얘기까지 답변을 미리 해주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질문에만 대답을 하세요. 왜 또 자꾸 어쨌든 본인이 얘기를 못할까봐 걱정이신 거예요? 왜 자꾸 앞서가세요? 서 부소장이 기승전 다음까지 이게 체질화돼 있으신 아니, 거예요. 어쨌든 예. 네네. 골자를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골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에 저는 조금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제가 지켜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국면이 상당히 전환됐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의 뜨뜻미지근한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뭔가 꽁에 있는 것 같은 거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가 이렇게 맺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당신이 하자는 게 고작 이거였어? 하고 어떤 반안철수 감정의 지렛대를 만들어준 게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네, 그냥 화투로 치자면, 고스톱으로 치자면 그냥 나가리라는, 이 문재인이 선을 잡았던 이 고스톱은 나가리라고 시종일관 안철수 의원이 해오다가 드디어 파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가리가 되려면 고스톱에서도 누가 밑장을 뺐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나듣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혁신 전당대회를 했는지 뭐가 구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친노 패권주의였으면 그 패권으로 어떤 식의 잘못을 했고 그걸 국민들한테 본인이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납득을 시켜야죠. 납득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양우 부소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혁신과 전당대회가 형용 모순이에요. 서로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네. 혁신이 되려면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손잡고 우린 이 선으로 가고 이 사람들을 이 미래의 가치가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정계은퇴를 하자느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못 나왔던 이유는 이전 지도부 공동대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거고 다시 하자는 거는 문재인 대표 책임을 묻는 국면인데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오면 바본데 나오시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사실은 이렇게 조합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혁신전당대회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당신이 그냥 이렇게 판을 흐트러뜨리겠다라는 거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 퇴진해라. 딱 이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혁신 전당대회의 혁신은 정치적 수사, 레토릭에 불과하고 아까 우리 고 팀장이 아주 재밌게 해주셨는데
화투판은 나가리가 됐는데 그럼 누가 밑장을 뺐는지는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근데 밑장 뺀다는 게 난 그러니까 그런 표현 뭐냐면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좀 표현을 하자면 조금만 이제 화투 표현을 이어가자면 나가리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가 패가 나쁘다고 나가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이것은 계속 이제 지속되는 거다. 나중에 한번 이제 점수 내보자.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예. 이 공천에 대한 이제 불안이 증폭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대표라는 자리가 어쨌든 공천에 관한 절대적인 그 권한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외형적으로는 공천심사위원회 공정하게 맡기고 뭐 그거는 뭐 외부 그 국민들의 뭐 모바일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해서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2012년 그 총선 국면에서도 그렇게 표방을 했으나 물론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고 외부 인사들로 공천심의위를 구성했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그 친노의 그 압도적인 입김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손학규계니 뭐 비주류 뭐 호남계니 이런 분들이 측근은 뭐 대표나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 쪽에 이분들은 아끼고 살려줘야 되는 분들이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전화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물들이 뭐 그렇게 형편없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여론 지지층도 높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무시되면서 정작 이제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내놓은 그 인물들이나 또 이제 여기 국민TV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김용민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그 문제 그 발언이 너무 심한 그 인권 침해적 그 망언이었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는데도 그 후보를 빨리 사퇴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단지 그렇죠. 친노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뭐 비례대표 그 명단들도 정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희 면에 국한해서 보고 있자면 전혀 이분이 누구야 하는 분이 들어와 있어서 당황스러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그게 친노에서 뭐 해가지고 뭐 공천에 됐다. 그러면 공천이 사회에 뭐 명망 있는 인사들로 그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 놓고는 사실은 다 주류 그 의도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또 그 일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또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래서 공천 부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당대표를 빨리 퇴진해달라. 이제 이게 사실은 속내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주위에서 불안해서 문안 대결을 부추겨서 나는 안쪽이라서 날 공천 안 주면 비주류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도 그 대선 출마하기도 전에 국민으로부터 36%의 그 지지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을 선택한 사람이고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문제를 했던 분인데 설마 공천 위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식이 좀 왜 혁신을 자꾸 얘기하다가 결국 당권 문제인 당대표 퇴진 이후에 전당대 소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재인 대표 나올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문재인 사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그 선이 이 당이 집권하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누누이 착근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용당하고 몰락해 갔던 제2의 문국현, 제3의 손학규, 제4의 안철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조그만 구실과 명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로 좀 해석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공천에 대한 그 관심이라는 게요. 극히 이제 조악하게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 권력을 놓친다는 그런 이제 조악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천이야말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어떤 인물들을 뽑을 것이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자기 의지와 의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거지. 그걸 뭐 굳이 그 공천에 관심 있다는 표현 자체로 곧바로 비하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아주 이렇게 나누면 공천 때문이냐 시대 정신 때문이냐. 근데 저는 좀 이제 공천 쪽에 더 생각이 가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은 결말과 모든 게
지금 이제 혁신 전당대회 아니면 탈당하겠다는 식의 나오는 이런 결말과 맞게 예. 모든 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은 거기에 그 흐름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혁신위 활동을 흔들었어요. 예, 아마 그랬죠. 혁신위에 대해서 유독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분은 문재인 대표 체제의 공심위를 흔들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혁신위를 그렇게 여러 입장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혁신위 안이 나왔는데 네. 혁신위를 부정하고 혁신위 안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혁신안을 낸 거잖아요. 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내가 내는 이게 진정한 혁신안이라면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당에 백의종군해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그리고 혁신안 최소한 자신의 혁신안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의 입장과 지위에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태는 혁신이 부정, 혁신안 부정.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체제에 이루어지는 결정 체계를 계속 다 모든 걸 부정했어요. 본인에게 대해서 요청한 것도 부정했지만 그런 체계를 부정했다는 건 최종적으로 지금에 있는 공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향후를 염두에 놓은 이거는 어떤 그 공천 경쟁으로 봐야지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시간은 충분하니까 네. 조금 한 템포 늦추셔도 됩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시선이나 언론의 평가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룹별로 입장을 좀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제가 안철수 의원을 여기서 누가 어느 분이 특별히 나서서 옹호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예. 안 의원 입장에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안 의원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광주 조선대인가 거기 가서 조선대가 아니었죠. 광주에 가서 호남 물갈이가 아니라 전국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고기를 바꿀 게 아니라 물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왜 하위 20%만 잘라내나? 오히려 괜찮은 20%만 남기고 싹 다 바꿔치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한 20% 정도만 남기고 대다수는 좀 바꿔쳐야겠다. 요 부분은 지금 이른바 정치개혁 또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민심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20%를 남겨두는데요. 지금 호남 의원 20%만 남기고 지금 전부를 다 바꾸고 있는, 전부를 다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거의 그대로 그렇죠. 두고 나머지 지역을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대로 간다면 보호되실 분들은 호남 의원 20%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혁신 전당대 형용 모순이 있다면 또 20% 물갈이론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는 당장 안철수 의원의 참모였던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층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가지 마라. 문재인과 단합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쳐내야 될 20%를 안고 그 20%만 안고 전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선의는 그런 거겠죠. 이 정도로 그 부분적인 개보수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그 신축에 가까운 당을 황골탈퇴하지 않고서는 창조적 파괴를 하자.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길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 정수 축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야당을 새누리당은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결사적인 모습, 필사즉생의 각오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인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가 선악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또 옳은 말, 해야 되는 말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운동이고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것인데 전체 물갈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조차 친노 패권주의자라고 그 비주류가 비판하는 문재인 대표조차도 20%도 못해서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고육지책으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사람의 공통점이 기성정치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정치 링 밖에 있는 분들 다 불러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 분의 지지율 합치면 50% 남짓하니 대선주자 개혁 연대를 통해서 그래서 물갈이를 하자.
친노 패권이라 욕먹는 나조차도 나 혼자 20% 하기 힘든데 안철수 대표가 무슨 힘으로 20% 남겨 나머지 교체하겠습니까? 이건 당이론적인 그 명제일 뿐이고 실제 하려면 이것이 바로 문안박 연대의 대선 주자 개혁 연대를 통해서 이 구도가 친노냐 비노냐 안철수냐 문재인이냐의 구도가 아니라 그 현역 물갈이냐 아니면 기득권 사수냐라고 하는 네. 그 길을 우리 셋이 결단해서 서서 그걸 할 때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안철수 대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안철수 의원이. 네, 안철수 의원이 안 그 대표라고. 문제가 뭐 있냐면 전 대표였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 취지는 좋으나 네. 대선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 그 민주당과 새정치와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도 그렇고 뭐 본인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새정치의 내용을 기존 민주당에 관철시키지 못한 그런 능력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겠으나 예. 그 패권적인 기득권 구조 때문에 새로운 외부의 신진 세력이라던가 그 외연 확장 세력들이 착근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네. 그 우려 때문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문안박이 결국은 그 문재인 대표의 당권과 대권 후보를 유지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건 아닌가 그런 혹시 그런 의구심 내지는 피해의식. 그런 피해의식 내지는 신뢰의 부족 그것 때문에 문안박 연대의 선의조차도 근데 문안박 연대는 안철수 대표가 잘 알아셔야 될 게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 문안박 연대의 핵심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내 권력을 나누겠다라는 것에 출발하는 거죠. 어느 당의 주류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선선 인정한 사례가 사변적인 일이고 역사의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안철수가 박원순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그 선의를 그 전에 뭐 단일화 과정에서 좀 속았고 분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이번에 이 선의는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게 낡은 정치 청산하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새 정치 깃발을 들고 이 링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분이 힘을 합쳐서 네. 그 기대에 부응하셨어야 되는데 그 문안박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답습을 통해서 미리 재단한 거에 대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안철수 그 의원이 굉장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는 일반 유권자나 이제 그 본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진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말 새누리당하고 무슨 큰 정파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지지부진한 그 야권 세력을 개혁해달라. 굉장히 참신하고 개혁하는 이미지로서 이제 그 유권자층의 이미지를 각인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를 보냈고 또 지지층도 아마 그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결국엔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손잡고 연대하는 세력이 누가 됐느냐 하면 이제 지금은 비주류지만 사실은 이 호남계라는 게 세력으로는 더 큽니다. 친노보다도. 뿌리를 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주류, 호남계 비주류들과 손을 잡으면서 구김한길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데 이분들의 사고야말로 사실은 정치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그 의원도 이번에 혁신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지난번에 그 진보 통합당이랑 같은 연대한 것에 대해서 마치 비난하는 듯이 뭐 북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우리와 궤를 달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보 연대하는 것에는 막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게 이분 지지자와 또 이분이 그 추구하려는 이미지인데 정당에 들어가서 이분이 결국 손잡은 세력은 훨씬 더 수구적인 세력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혁신위원회를 맡아달라 문재인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혁신위안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거부를 하고. 뭐 실망시켰다. 뭐 네네.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네. 그랬죠.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문안박으로 당권을 아예 같이 골고루 나누자. 함께 행사하자. 또 그러니까 그거는 거절하면서 당대표를 퇴진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달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뿐 아니라 이제 그 언론들의 논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내지는 중도 쪽에서도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쓰지를 않죠. 굉장히 네. 막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용어를 언론에 써도 되나 그런 막 별명을 막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예. 관철수 예, 말씀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저는 좀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의원으로서의 입지는 저는 정치 그냥 유권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이 그냥 그 당대표를 물러난 다음부터 거의 그 일반 시민 유권자들의 관심사에서는 그냥 계속 바닥으로만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건으로 결국에는 문안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뭐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손해는 또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가혹하지만 예. 일반 유권자들의 눈에는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네네 정도로는. 그럼요. 예. 정치인들은 욕을 먹어도 여론조사에서도 뭐 나오는 게 실제 낫대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예. 이렇게 안철수 의원한테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것으로 이전보다 지지율에서 결코 빠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있겠지만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아닌 계층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재인 혹은 친노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통쾌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정치적 계산으로는 뭐 우리는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의 이 모호함 이걸 우리가 이제 이 3년 동안 겪었거든요. 많이 훈련을 했어요. 1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안철수의 생각은 누구도 모르고 통역이 좀 필요하죠. 아직도. 안철수의 새 정치도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혁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이 별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그 모호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에서도 그런 안 의원에게 대해서 어떤 그 선언에 대해서 진위로 봐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요구했던 혁신 전당대회 평소와는 달리 아주 칼같이 냉정하게 딱 거절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혁신 10대안은 전격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당무위원회 지시를 해서 즉각 반영하라 이랬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야 그 남녀 간의 연애로 보면 상대방 연애하는 상대 여성이 남성에게 살 좀 빼라. 친구 관계가 왜 이러니 바꿔라. 나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래도 여러 가지 개선의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나 다 할게. 근데 혁신할게. 바꿀게 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이 바보야 내가 이걸 바꾸란 얘기야. 네가 싫다는 얘기야. 너랑 헤어지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혁신을 하자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예. 갑자기 사실은 당신이 빠지는 게 제일 혁신이다라고 얘기한 거랑 다름없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선의를 인정해서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도 과감하게 수용한 건 높이 수용한 것인데 그 방법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총선 전에 전당대회가 혁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시 출마라고 하는 사퇴하고 다시 출마라고 하는 것에 좀 상식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문제.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형식의 혁신에 대한 내용은 봤지만 그것에 구현한 방법으로서의 혁신 전당대회는 온당치 않은 것인가, 온당치 않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전당대냐 아니냐로 계속 지루하게 논쟁이 간다면 결코 야권 내에서 좋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제에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안철수 혁신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안철수 말에도 일리가 있어서 몇 개는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안은 수용함으로써 안철수의 탈당을 미리 못하게 명분을 선취한달까? 그런 점이 있는 겁니까? 연애 비유로 하셨으니까 그 비유를 조금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그쪽 방면으로 아주 독설가로 또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듯이 그러니까 이 연애가 만약에 결별로 끝이 났을 때 그걸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둘이 숨어서 하는 비밀 연애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중계 방송하고 있는 어떤 연애와 결별인데 그때 국민들이 이 결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물을 때 서로 알리바이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 쌓기에 계속 안철수 의원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이제 그런 법을 그렇게 계속 쓰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이것도 해주겠다고 했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했어. 그런 알리바이를 쌓아오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의 지금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문재인 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는 게 네. 국민들이 이런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그게 시대 정신도 있을던지 아니면 공천권 경쟁이 있던 간에 보여지는 바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그럼 그냥 갈라서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성명을 할 때도 첫 문장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연애 이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나아. 그래서 그렇게 헤어질 때는 이쪽에 책임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쌍방과실의 그런 알리바이를 충분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네.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또 뭐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총선 때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유권자들의 표가 그렇게 뭐 어쨌든 혁신 전당대회는 못하지만 혁신안은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당대표 사퇴는 못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겠다. 뭐 이 얘기겠죠. 그게 뭐 과연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 그런 당대표조차도 좀 아쉬운 대목, 전당대회 수용하지 않고 혁신안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패착은 안철수 대표께서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다가 느닷없이 당대표 사퇴를 하거나 당권 도전 욕심을 내시면서 혁신의 무기 칼을 문재인 대표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결국 문재인 사퇴하고 안철수 네가 하면 더 나아지느냐? 그럼 전에 김한길 안철수 너 할 때 나았냐? 니네 둘이나 하는 게 뭐 거기서 50보 100보겠지. 둘이 힘 합쳐서 해도 될똥말똥한데 안철수가 하면 선이고 문재인이 하면 악이냐? 그건 아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게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의 이딴 선거 패배와 민심 하락에 의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주춤했는데 광주에서 호남에서. 근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혁신을 얘기해도 안철수 대표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도 않았죠. 박원순 시장과 손학규 대표가 예.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가 했던 혁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혁신하기 위해서 야당을 변화시켜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경쟁자인 문재인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라고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좀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대표는 역사에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신단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제1야당의 당수로서 전체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의 독주와 독선, 민생 외면에 대해서 견제해야 될 막대한 맏형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달래다 안 되면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로서 자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그런 운동가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차선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옳지 않더라도 안을 설득하고 천정배 놓치고 나서 결국 재보선 광주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안철수 개인이 아니라 야당의 변화를 통해서 표를 주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아니지만 야당 보니까 이놈들도 아닌 것 같다라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나 이런 레토릭을 달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해 무엇이든 함께 하자라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지지자, 문재인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환호했겠지만 전체 야권이 여당을 견제해 주길 바라는 다수의 50% 가까운 부동층까지 포함한 범야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 그래서 지금은 당내에 있는 중지나 중도파 있는 분들이 문이나 아니나 똑같이 이 문제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목소리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사실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한마디로 대표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 사퇴가 사퇴한다 안 한다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표를 사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라도 표현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어야 된다. 그게 어떤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로 미숙하다는 게 노원 출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총선에 대해서 험지로 가라 부산 가는 게 어떻겠냐 물어봤을 때 당이 어려운 상황의 위기일 때 맡겨진 역할이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당의 자세인데.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인 거죠. 나중에 어떤 논의 통해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도 그런 그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둘이 똑같이 강대강 충돌해서 당을 깨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께서 초기에 얘기했던 아니, 거랑 지금 얘기가 갑자기 입장이 달라지는 그- 것 예. 같아서 제가 조금 우리 서 황당합니다. 부소장이 예. 할 말이 너무 많으신지 의욕이 앞서신지 한번 발언권을 잡으시면 책을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심하겠습니다. 예. 논문의 한 챕터씩만 이렇게 잘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이렇게 야당의 그런 그 무마하고 봉합하는 거는 예. 저는 의미도 없고 거기에 총선에 도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 지금에서 이렇게 어떤 쳐낼 걸 쳐내면서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형이다. 왜냐하면 쳐낼 건 쳐내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개혁의 대상들은 대부분 영남이나 호남에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네. 그 지역을 제외한 선거는 접전 선거를 치렀던 항상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구태 정치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연 도태되는 경우고 대부분은 어떤 그 아성에 있는 이들이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털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갈등을 극대화해서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공천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이를테면은 이분들이 자진해서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재평가를 서로 받겠죠. 총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저는 충분히 시간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쳐내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 평가받고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문재인의 그 극렬 지지자들 가운데서 저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주류들이 대표 퇴진하라,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민주적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바깥 시민 세력 안에서 문재인 지지자 층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게 과연 그럴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관악을 해서 저희가 이미 다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씨가 무소속으로 이제 정동영 후보가 나가서 독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태호 후보 내세웠지만 관악을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도 특히 호남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진보 인구도 많고 늘 야권의 표를 주던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의석을 물려줬단 줬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열하면 명백하게 진다는 거를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봤는데도 지금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흔들기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 갈라서라. 이 시점에 총선을 정말 몇 달 앞둔 이 시점에 갈라서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무모한 얘기가 저는 아닐까 이제 여기에 싶어서요. 전제 조건이 좀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호남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가슴 아픈 게 호남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호남을 대표한다고 자처하고 예.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이제 호남에서 차세대 주자들을 발굴해서 호남이 호남을 스스로 벗어나게 스스로 갇히지 않게. 그렇죠. 호남이라는 틀 안에 그 스스로 과정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대상 지역은 새누리당의 경우는 영남이 될 수밖에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호남에서 심지어 친노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들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럼 그들도 다 쳐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다음 정치 차차차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을 이번에 호남에 착근시키겠다. 그래서 호남인들에게 호남 스스로 호남 정치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그래서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 안 된 게 문재인 리더십으로 이유를.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더 큰 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의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그 기득권의 주체는 호남 정치인들인 것이고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 개혁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이것들이 수도권 선거에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져서 단지 어떤 그 기계적인 갈라짐, 그게 큰 의미를 발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자면 예전에 이해창 총재가 윤여준을 통해서 이런 그런 그 공천 숙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아마 비례 한 석인가 그렇게밖에 당선을 못 시킬 정도로 괴멸당했습니다. 그 허주나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그 다 공천 학살했었죠. 그렇죠. 그때. 네, 정치인들이 쫓아냈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이런 게 프로세스가 진행된 다음에 누가 합당한 명분을 쥐고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로드맵으로 봐서 지금 정도의 강하게 서로 갈 때까지 가보는 과정은 저는 뭐 지금은 이런 성장통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잠깐. 앞으로도 네, 네. 호남 이-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문재인- 저는 이 얘기 나온 다음에 네. 저희 굉장히 말하자면 민주 세력의 그 이상 시대, 정말 황금 시대, 예. 그 시대를 너무 지금까지도 꿈꾸는 분들이 있구나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야권 세력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선거를 판판히 패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안일하게 무조건 설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여당을 지지해? 이렇게 했던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유권자들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관성으로 적당히만 해도 그 새누리를 반대하는 혹은 한나라를 반대하는 표는 너희가 먹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너희 진심으로 개혁하고 진심으로 진보가 되라. 이런 요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시도 자꾸 그런 김영삼 시절 그 시절 얘기가 너무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는 진짜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바로 그건 가까운 아닙니다. 예. 과거에서 거울을 찾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총선에서 정말 왜 졌습니까? 네, 근데 명백한 이명박 거는- 정부 때 총선에서 진 거는 그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네. 뭡니까? 광우병부터 예, 시작해서 4대강. 광우병, 4대강, 거기다가 민간인 사찰, 비리는 다 터져 나오는데도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이한 공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분노와 당위만으로는 결코 예, 바꾸거나 예. 이기지 저는 못한다. 그냥 내가 이런 내가 건데. 찍으면 된다. 우리는 그- 저 나쁜 정당의 반대 쪽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람 심으면 된다. 그때 공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가시적인 학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 공천이 아니었던 거죠. 2012년. 이명박 그때 말이죠. 예, 지금 야당이. 예. 2012년도 그렇고 예. 그 앞에 2008년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런데 도중에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그런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역동성이 작동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모멘텀을 그동안의 야당이 지지난 선거에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황 팀장님 얘기, 죄송합니다. 고 팀장님 얘기에 일면 동의하는데요. 혁신해야죠. 20%가 아니라 저는 그 1%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혁명을 해서라도 다 바꾸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혁신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총선 승리와 대권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질서 있는 혁신을 통해서 문안박이라고 하는 그 야당 내의 지도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없이 혁신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무기로만 사용될 뿐이고요. 단지 저는 혁신을 해나가되 문안박이라든가 야당 내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상처내지 않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분들의 시대적 사명, 시대 정신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방향을 가진 혁신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총선에서 서로 다르면 야당끼리 싸워서 2등 경쟁해서 3등 된 놈이 죽고 2등 된 놈이 제1야당의 패권을 갖자, 저는 아주 오만불선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서 집회했다는 이유만으로 IS로 몰리고 폭도로 몰리고 물대포를 맞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선거가 주류냐 비주류냐가 패권을 시험하기 위한 패권의 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준엄한 생존권의 위기와 민생 외면의 현장, 그리고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이 현장 앞에서는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선거의 주인은
친노냐 비노냐, 문재인이냐 안철수가 누가 주도하는 선거이냐, 2등의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 앞에 어떤 문제도 저는 정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호 후보의 출마 연설을 들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조금 토론 제 갈래를 좀 돌아오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격렬했고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아까 그 연애 비유를 하셨는데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지금 두 번째 공개 연애죠. 전 국민 앞에서. 근데 저는 연애입니까? 이 연애, 그러니까 문안 두 번째 연애 아니에요? 둘의 대결 구도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철수 의원보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 지지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3등 주자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구남친이야. 네, 우리 연애에서 구남친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구남친이에요, 구남친.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문재인 대표와 엮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연말에 로또가 맞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금은 세 개의 어떤 그 축이 있고 그 축에서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 지금 호남에서 이 호남에 있는 호남인들이 두 팔 별치고 안철수 의원 우리 편이 안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조사해 보면 그게 다 박원순 시장한테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중 조절자로서 손학규 전 대표가 와가지고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지가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호남은 박원순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여기에서 비대위를 맡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손학규를 불러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를 보는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얘기의 마중물을 펌프질을 해서 퍼놓으셨는데 자 넘어가죠. 갑자기 궁금한 게 문안박으로 그러면 1등, 3등, 2등 그 명명은 왜 그렇게 지은 거죠? 문박안으로 하면 문박기 돼버려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 순위로 보면은 박문 또는 문박안이 맞는데 글쎄요 뭐 지금 당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지자체장이고 하니까 문안박이 되지 않았을까? 글쎄 그 순서는 뭐 딱 특별히 모르겠어요. 자. 진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아전 인수식 해석이 다분하긴 하지만 흔히들 호남 민심을 다 저마다 주장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대선 때 똘똘 뭉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 열기, 강고했던 지지 열기만큼은 못하다. 이런 분석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현지 여론 이런 걸 보아도 그렇고. 그러면 뭐 안철수 측에서는 계속 호남은 나를 사위로 생각한다느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장 빼고 문재인 주류 측에서 호남에서 지금 점수를 예전보다는 잃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재인 주류 측에서 호남 민심을 확실히 붙들어 맬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서화숙 컬럼니스트부터. 아유 그거를 당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남에 갔을 때 말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천정배 이제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탈당하기 전인데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직후인데 이제 몇몇 분들 호남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얘기를 막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 체제였으니까 결국엔 이제 선거 직후였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계속 그 불만인 거예요. 왜 새누리 이름이면 호남이면 새누리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이면 호남이 무조건 지지할 줄 아느냐. 왜 그 지역 정서와 민심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천에서 내려보내느냐. 공천 실수. 예. 분명히 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비토를 하는 사람을 친노라는 이유로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천정배 의원을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호남이 늘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을 무시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 판단. 그러면서 사실은 호남이라는 게 그냥 호남 지역에 사는 호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호남성은
광주 정신으로 대표되듯이 늘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올바른 쪽을 투표하겠다. 이게 바로 호남 정신인데 이 정신을 완전히 자기네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발 지역 정서를 읽고 지역민의 민심에 맞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를 공정하게 뽑아달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예. 앞서 토론한 거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이어나가자면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가 3위이기 때문에 박원순이 훨씬 효용 가치가 있다. 진보가 이렇게 야박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호남 광주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광주를 버려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친노 제 얘기하는 아닙니다. 박원순이 오히려 훨씬 더 변수고 되게 안철수 말씀은 얘기가 잘하시는데 이렇게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주류고 맏형의 입장에서 예. 어차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화가 나 있어서 토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장에 대한 둘에서 달래서 어떻게 함께 가야 된다는 입장 그런 자세를 좀 갖자. 그래서 야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중간에 나는 내가 길 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네. 개인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지지자 1년 동안 토라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해결할 리더인지 아니면 반대자에 그칠 것인지는 국민의 평가의 목소리를 돌리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총선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는 받지 못하지만 혁신안은 다 수용하겠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저는 그보다 더 해석이잖아요. 제가 맞지 믿는 않나요? 문재인 대표는 문한박 연대까지도 수용한 문재인 대표의 정신은 예. 저는 더 큰 것도 내려놓을 거라고 이번 아니 주말까지 근데 기대해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 지금 호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얘기를 해보는데 친노나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대한 지역 사람이 지역 좋아하는 거고 당연지사죠. 그건 동서고금 한국이나 외국을 떠나서도 미국에도 동서부 갈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영국에도 웨일즈 지방에 유달리 자기 팔은 지역을 안으로 사랑하는 굽는 거 뭐. 그리고 일본도 관서관동에 특히 오사카 지역 주민들 오사카 사랑이 다 있는 것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 대한 고향을 애양심으로 갖는 거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두 가지를 갈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지역 대표성으로 호남을 매도할 것인가? 그건 전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상황이 이 당은 호남 것이기 때문에 당권은 호남이 대권은 비호남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하고 있는 호남 지역의 대표 지역주의 정치인들,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던가 지금 현재 탈당하고 박준영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호남의 대표성만으로 호남을 갖추는 것은 호남에 대한 모독이죠.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내 고향 사람이 아니어서 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총선과 대선에 대한 명확한 승리의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과 전략 그렇습니다. 투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보여주고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본선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내 고향 사람이어서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집권 가능한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이놈의 지긋지긋한 당을 뜯어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해낼 때만이 호남에 있는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들 가지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애정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서화숙 컬럼니스트께서는 확실한 공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천 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하셨고, 서영우 부소장께서는 제발 당 좀 확실히 뜯어 고쳐라. 혁신해라. 사실 그게 동전의 앞뒤 같고 이어지는 얘기 같긴 해요. 고 팀장께서 특별히 주문하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저는 주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네. 강력한 주문으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는 친노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에 거점을 둔 정치인들 중에서 친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공천하지 않는다. 내보내지 않는다. 공천. 대선 때 선거 대선 캠프에서 친노 배제를 했었어요. 예, 해본 그랬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친노였던 정치인들을 호남에 이번에 단 한 명도 공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호남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남에 있어서 나부터 먼저 갈라. 근데 친노 보고 부산 경남에서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수도권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다면 나가야겠죠. 친노니까 역차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에 있는 친노는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수족을 잘라내는 그렇죠. 아픔을 보여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전에 야당 지도자들은 어떤 그 대권 혹은 그런 이제 이 다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그 영입들을 했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총리와 연합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몽준 전 대표랑 연합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극단까지 어떤 갔던 게 세력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명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까지도 했는데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비울 수 있는 그릇은 호남의 친노라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나 이런 데서도 뭐 여러 가지 친노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가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앞서서 기득권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짧게 한 말씀만 보충 질문입니다. 호남 친노를 의도적으로라도 네. 상징적으로라도 낙천시킴으로써 뭘 좀 보여라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 굳이 그룹핑을 해보자면 호남 친노를 빼면 호남의 지금 비주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각 자체가 사실은 호남인들에게 이제 상처가 될 수 있고 모욕이고 자존심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 비주류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비주류 그 인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 자리부터 내줘라.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각자의 견해시니까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방금 서가스 컬럼니스트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은 따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패널들끼리가 아니라 호남 문제를 바라보고 호남 민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칫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실은 호남을 모욕하거나 그분들의 높은 정치의식, 정치인식을 업수히 여기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점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아니, 뭐 재밌습니다. 저는 일단 시청자분들도 아주 화끈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자, 어저께 관훈클럽 토론회 문재인 대표 있었는데 들어 아시거나 보신 분도 계시죠? 네, 여러 가지 말들을 토로했어요. 아주 작정한 듯. 요즘 문재인 대표 상당히 액센트나 볼륨이 큰 것 같더라고요. 모션도 크고. 일단 안철수 탈당은 반대하겠다. 그다음에 혁신전대 이거 안 되니까 정모하면 내 책임 하에 혁신을 완수하고 총선 치르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이나 천정배 신당과 통합하는 거라면 대표직도 내놓겠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좀 주목해서 견해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국민TV 단독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확실한 워딩으로 확인을 해준 바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정파 등록제를 도입해서라도 정의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게 정치적 레토릭이거나 안철수 탈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적 수사 그리고 누구든 통합하자고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단호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지금 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말할 단계는 아닌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빅텐트를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의 정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사가 아니라. 자, 천정배 신당, 정의당, 새정련 이 3당의 통합 그게 뭐 문재인 대표가 말하듯이 정당 형태건 또는 정당에 준하는 빅텐트건 간에 통합의 현실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고 팀장부터 말씀하실까요? 일단은 뭐 그 현재로서는 레토릭으로밖에는 못 봐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은 계속 공언하잖아요. 가짜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연애로 치자면 저기에선 이미 이렇게 그 거부를 당한 것인데 계속 사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데이트 신청이 오기도 전에 계속 스토킹에 있죠. 가까운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원인무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당대 당과의 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M&A잖아요. 흡수통합인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정의당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레토릭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레토릭일 수 있다. 네. 우리 서부. 뭐 저는 뭐 현실은 어려우나 네.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정치 리더라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꿈은 꿀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 가능성을 타지. 현실적 가능성도 저는 뭐 선거라고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양당 모두 다
그 선거 때 하는 선거 전술로서의 단일화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정파 등록제라는 게 당내당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이 사실은 대권과 당권 주자들에게 줄을 서서 공천과 그런 그 당직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 그 네. 동아리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연대의식, 조직을 예. 예, 그런 낡은 그 기득권과 당직으로 묶어져 있는 그 관계들을 당내에서 있는 그 중도와 진보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그 정책과 이념으로서 그 다시 재편된다면 너할 나위 없겠죠. 다만 이때 문재인 대표의 스탠스는 중도를 선택할지 진보를 선택할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것이 말썽꾸러기 중도층들, 비노로 표현되는 안철수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안 할 거니까 나는 빼고 내가 더 진보성이 돼서 정의당과 진보정당 누가 더 진보가 강하냐는 경쟁으로 좁히지 말고 차지의 그 이런 당내당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연합정당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파 공천에 의한 낡은 혈연적 관계, 이권에 의한 관계의 당내 개파를 이런 정책과 이념을 가진 당내 정치 조직으로 경쟁의 구도로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검객 같은 날카로움의 촌철살인 컬럼니스트. 근데 저는 사실 말이죠. 이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당을 보는 눈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당 계열은요, 진보적인 당 계열은 자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입니다. 근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여당을 많이 한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뭐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당하고 이쪽 그 민주 진영의 그 범민주 여러 가지 이름의 정당은요. 사실은 정책 색깔이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문재인 그 후보가 후보였을 때 진 이유가 심지어는 새누리의 박근혜 후보가 엄청 진보적인 정책을 훨씬 더 많이 냈거든요. 예. 물론 하나도 안 지켰죠.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생 거짓말만 전부 한 정당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정당의 성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의 성격이 없는 정당이 정당의 성격이 있는 정당과의 통합을 이루겠다. 아하. 이 얘기는 정당의 성격이 있는 정당이 받아들여 주느냐. 이건 사실 고 팀장이 한 얘기의 개판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의당에 그러니까 달려있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전히 새누리에 반대하는 연합 세력으로 우리는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 사고겠죠. 네.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자 이거죠. 네. 궁극적으로. 물론 효율 면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적어도 뭐 그 정의당과의 통합은 적어도 못 이루더라도 이 당 안에서라도 완전히 통합돼 있는 그러니까 민주 새정치 민주연합 계열에 있던 세력들만이라도 완전히 통합되고 단합돼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겠습니다만은 현실적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지 않나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은 당원들이 많은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당원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진성당원이라고 진성당원. 한 달에 매일 자기 마다. 돈을 내는 당원. 사실은 이 사람들만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돈도 안 내고 그냥 아무런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냥 등록만 하면 다 당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그 명부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없이 그냥 다 못 모바일로 찾고 외부 있는 거 여론으로 아닙니까? 다 한다니까 그건 뭐 당원일 이유도 없는 거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극우 정당과 그 아주 극좌적인 정당들이 아니라 그 현재 그 야당의 이런 어려운 그 이합 집산과 갈등 때문에 정의당이 주목받고 당원 가입수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합리적인 개혁적인 진보 정당의 경쟁이나 연대연합은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 나쁜 것 같지 않고요. 좀 장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당의 최근 그 여론조사 지지도 나오는 거 보면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렇게 마크해 줄 수 있는 점이 저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의 야당의 그 도움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대가 그것도 있고 아마 반사이익도 물론 네네. 뭐 누리는 건 있겠지만 정의당 쪽 분석을 보니까 꼭 반사이익만은 아니다. 자기 경쟁력도 좀 확보한다. 그런데 잠깐 그 얘기는 묶어두기로 하고. 자, 안철수 의원 탈당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 방법이 혁신에 대한 방법이 전당대회냐 Yes 아니냐. or no로 답해 저는 주시면 좋겠는데. 탈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탈당할 수 있다. 탈당할 수 있다가 네네. 아니라 뭐 임박했다, 뭐 심지어 저는 내주 탈당설 이런 얘기도 저는 그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탈당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아니, 그게 탈당을 할 수 있죠 항상. 네네. 탈당할 거로 보냐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 문재인 대표가 결단할 거기 때문에 탈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안철수 혁신-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이미 탈당이라는 그 레토릭을 안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측 제가 틀리면 볼 어떡하란 때는 말입니까? 조건부였기 때문에 저는 네. 뭐 당신의 그 선의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탈당 명분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탈당 명분을 내려놓는다. 네, 문재인 그래서- 대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결단의 한 수를 보이면 저는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고 팀장은요? 저도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양위 파동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제 보면은 양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양위하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야? 너 세자한테 줄 선 거였어? 그런 다음에 다 쳐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를테면 네. 제가 지금까지 좀 안철수 의원에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안철수 의원이 특히 이제 야권 지지자의 입장으로 봤을 동안, 그동안의 모든 판단은 대의 쪽으로 가줬어요. 그 대의를, 마지막에는, 대의를 결국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할 만큼 흔쾌하지가. 흔쾌하게 아싸라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나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주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를 시작할 때 야권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밀당에서 됐을 때 상당히 아싸라게 수긍하지는 않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하자면, 그러니까 양위 파동 비슷하게 이렇게 탈당 파동을 일으켜 줌으로써 탈당파들이 지금 몸이 들썩들썩해가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탈당파들이 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는 몇몇은 선도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들은 공천에서 이제 여기까지 안 이제 될게. 나는 학살 당한다, 네. 나는 여기선 총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나가겠죠.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그냥 뭐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백의종군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네. 있다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대의를 선택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정치로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챙기지 않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참모 혹은 그리고 멘토로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챙김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뭐하러 그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는 호남 의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챙겨줄까? 안 챙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재밌는 결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지지도 네. 못 받는 호남 의원들 이런 표현들 굉장히 표현을 과격하게 하시네요. 저는 진짜 제가 젊으니까. 예. 그럼 늙은 제가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이 프로 시작할 때 그 이강윤 진행자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마치 다가온 것처럼 가시화되는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걸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무슨 새로운 뭘 발표를 했나. 오늘 뭐 네. 문병호 의원이 전언을 한 거는 있어요. 네. 이번 주 내에 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은 다음 주에 사퇴할 것이다 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문병호 의원 지역구가 어딥니까? 부평입니다. 부평 계양. 예, 부평. 저는 그게 사실은 계속 으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보는 저는 거다? 으르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저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탈당을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깨서 다시 합치지 않는 한은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가버리면 기호 2번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호 2번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냥 네. 기호 2번이기 때문에 찍는 인구가 제법 돼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나간다? 그건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뭐 본인의 물론 그 지역에서의 확고한 지지가 있다면 모를까.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총선에서 만약 그 노원 지역에 다시 나간다면 네.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지는 굉장히 호남계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서울에서는
비호남, 친노 그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낙선됩니다. 이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뭐 사퇴를 해라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분들의 그 지역구를 다 보십시오. 이분들이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 안 해도 친노 유권자들의 호응을 안 받아도 당선이 거의 확실되는 지역입니다. 네, 예. 대부분 뭐 호남이거나 아니면은 그 경기도에서도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구인 분들은 이런 소리를 크게 냅니다. 믿는 뒷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왜냐면 그래도 이 투표의 당락에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서울 지역, 그 호남 인구가 확실하지 않은 서울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은요,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호남계이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극렬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대표 퇴진하라 어쩌라 이렇게 네.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탈당을 한다? 물론 근데 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정치판에 오래 있는 분들은. 전 사실 정치판 잘 모릅니다. 뭐 제가 정치 담당 취재도 안 했고 저는 주로 사회문제 칼럼을 많이 쓰던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얘기들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늘 예측 불가능하대요. 예측 그렇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지. 네. 정치인들의 그 일상적인 프로세스 견해라면 이건 탈당을 하지 않고 다만 탈당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쪽에 압박을 하는 정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기자회견 때도 탈당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표현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언급하지 네, 않았죠.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 동의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네. 근데 문제는 뭐 안철수 대표가 낙선 때문에 탈당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 혁신에 대해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보이면 조건부로 탈당을 얘기했기 때문에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탈당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탈당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개인의 힘으로 대신에 문제 신당을 창당해서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신당의 합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그 신당에 대한 창당에 대한 책임과 그 신당이 총선에 살아남아야 될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정치적 무거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에 현재 새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총선에서 돌파해서 향후를 보겠다라고 개인의 선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로 대변되고 있는 그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에 대한 문제가 그 당장 총선에서 문제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거고, 그리고 사람이 뭐 이성적 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적 사람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 보고 네가 뭐 떨어질 거니까 한번 나가봐라 이런 그 뭐 서 의원님이 그런 얘기 아니라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그렇다는 게 분들이 아니라 계시는데, 저는 뭐 정치인이 정치 권력을 저는 갖고 뭐 당선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예, 생각하지 예. 그래서 않습니다. 저는 감정 그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비주류원들이 가지도 않을 거면서 흔들라고 저런 것 같다,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자극하면 안 좋은 게, 뭐 YS가 단식하면 죽는다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관찰해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좋아하는 사람 투표합니까? 저 새끼 싫어, 아니 죄송합니다. 저 사람 싫어서 찍는 게 그런 회고적 투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궁지로 몰면 자구적 수단으로서 같이 죽자라고 전술을 채택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저도 뭐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제가 이성적으로 해본 것보다는 감정의 느낌을 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파국으로 하는 감정적 제가 대결보다는 묻고 싶은 그 질문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발언 다 끝나셨죠? 네. 네네. 혁신 전당대회는 받지 않았고 혁신안은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 그런데 대표가. 혁신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탈당을 하고 탈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할 땐 탈당 안 할 거라 그러더니 다시 제가 얘기한 거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면서 아니요. 탈당할 그러니까 거라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무엇을 받아들이면 탈당을 안 하고 두 패널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서 혁신안은 부소장이 받기로 했잖아요. 순서적으로 답변을 혁신 하시는데, 전당대회는 받지 않기로 했고. 자, 우선 고 팀장의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고 짧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안철수 대표의 고민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표의 진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을까? 아하. 그동안 그럼 뭐였을까요?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 재보선에 관하게 정태호 후보 지원이라든가 국정원 그 정보 바로 지키기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차례 전당대 중립적 태도라든가 함께하기 위한 여러 차례 노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예. 혁신은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도 좋지만 결국은 그 당사자인
그 문재인 대표가 원점으로 다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좀 보여달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것이 사퇴이든 뭐 기득권을 내려놓든 뭐 전당대 소집 자체는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당대 대제는 좀 무리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한 대로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 정치로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자세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혁신의 세부적인 뭐 내용에 대한 미주알 고자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 질문 하나 해도 네네. 됩니까? 지금 이번 사태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태 맞습니까? 이제 저는 뭐 총선 앞두고 인려 다야구도를 만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태죠, 사태. 지경에 처해 있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예. 서의원 서화수 컬럼니스트의 질문도 잠깐 있으셨죠?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그 탈당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가 탈당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요구가 간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요구가 뭔지를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면서 혁신 전당대회는 하자. 그러면 본인의 요구는 뭔가요?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책임진 자세를 좀 보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달라. 이를테면 책임 있는 자세는 어떤 액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취해져야- 안철수의 생각만큼 새정치만큼 어려운 말씀. 아니 전당대회까지는 뭐 무리한 것 같지만 뭐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충분히 비대위원장 그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 비대위를 구성할 용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정치적 절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오히려 제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이 두 사람이 국민들은 변화를 통해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이것들이 너희들의 대권 노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두 사람 위한 사람이 그 대권에 대해서 내려놓고 야당을 환골탈퇴시켜서 총선과 정권 교체에 기여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세를 누가 먼저 갖는가가 저는 이 문제의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선의를 얘기해도 대선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는 대권 행보를 해서 하는 거다라고 본인의 선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할 그렇게 수밖에 보일 없기 때문에.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죠? 내려놓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 저는 총선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총선 승리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맨날 내려놨는데 이번만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설령 정체를 잘 몰라서 좀 부당하게 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당대회를 하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발을 가리키지 손가락 장갑을 끼고 안 끼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를 좀 들어다오. 이런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마치 지금 안철수 또는 안철수 의원의 대리인을 가운데 앉히고 무슨 청문회를 하는 듯한 양상인데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문안박연대를 거절한 안철수 대표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가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위기에 빠진 야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본의가 다소 허틀고 어리숙하게 비치더라도 저 사람이 왜 야당을 선택했을까? 왜 지금에 있어서 자기 정치적인 욕심으로 비칠 수 있는 오해를 받으면서 저런 행보를 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인가?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의 속내를 좀 긍정적 차원에서 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보려고 애쓰시는 서 부소장님의 충정이 담긴 것으로 보겠고요. 없는 집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집은 좀. 알겠어요. 이번 사태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안철수, 문재인 둘 다 대표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비대위 체제에 넘김으로써 국민들이나 시민들, 유권자, 잠재적 유권자들에게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싸움 끝났나 보다를 느끼게 하자. 혹시 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정당한 절차로 전당대회 뽑혔고. 근데 정치는 제가 말씀드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감정, 문화,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간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내려놓는 사람 먼저. 그러면 더 크게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당대표이든 대권 후보이든 저는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번 총선이 없으면 대선도 없다고들 하니까. 네, 자,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분, 딱 1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체제 지금 나오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자, 지금 일각에서 안철수 탈당이 임박해 보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지금 방금 우리 서 부소장 말씀처럼 둘이 그냥 아예 차라리 내려놔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거 참 끝내자.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제기되었건 간에
비대위 체제로 넘기고 현재의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비대위에 줌으로써 그러니까 당무의 확실한 당권 양위인 것이죠. 이 양.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어차피 그 대표성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성이 갖는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면 4개월 뒤에 총선을 맞는다는 건데 그건 그냥 그 말을 아름답게 수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건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대위.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또 결국에는 그렇죠. 그 얼굴이 되는 건데 네. 비대위원장을 지금 할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네, 그래서 있습니까?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뭐 조국 교수 같은 분은 뭐 이제 손학규 비대위 체제도 슬쩍 한번 글쎄, 보곤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예. 비대위 체제가 되게 그럴듯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 결합을 해서 같이 비대위 체제로 해서 총선을 치르면 어떻겠느냐 그럴듯하게 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서학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비대위로 행복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정도일 거예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비대위를 놓고 싸우기 시작해서 비대위로 싸움이 끝날 거예요. 아하. 예, 지금 현재 왜냐하면 총선과 공천이 달려 있는 비대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냥 쉬어가는 비대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대위 체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났다. 좀 뭐 기세와 주도권의 문제, 그걸 민심을 얻는 사람이 이 문제에 풀 키를 가질 텐데요. 저는 네. 비대위 구성이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위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엔 조국 교수의 중재나 당의 중진들의 중재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보기엔 절충과 타협으로 그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또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저는 제3자위에서 타협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두 사람은 내려놓는다라는 저는 뭐 두 사람은 전 제가 보기엔 정치적 리더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그것에- 야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주변에서 절충하고 말리는 거간꾼들에 의한 타협을 할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전 그야말로 더 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결행함으로써 국민들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그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권 노름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대인- 본질적인 대인의 풍모를 보이라 지금 이 저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심을 얻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은 누가 됐건 문재인 대표 같으면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대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이라도 하고 확실히 그걸 입증해 보이라. 뭐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네,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말을 두고는 약간 번역이 필요한데 우리는 서 부소장의 말씀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더하다면 총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꼭 돼야 되겠느냐. 나는 대권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뭔가 이 시대의 야당과 국민들이 처한 위기에 대한 정말 문제의식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문 안 두 사람에게 동시에 촉구하시는 저는 겁니까? 누가 되든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저는 민심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지금 당대표를 관둬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등가로 보고 계신데 저는 하도 이야기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왜 옆에 그러냐면요. 앉은 분께 죄송하지만 황당하게 황당한이 느껴집니다. 아니라 보십시오. 아무리 선의로 얘기를 해도 결국 국민들은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대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서로 경쟁하고 선의가 왜곡되는 이 개파 구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사람들입니다. 무슨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심을 왜 얻는 거예요? 민심은 그냥 인기 투표해가지고 스타 되려고 유재석 되려고 민심 얻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대선에서 당선되려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심을 사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민들은- 무슨 뭘 내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저는 사실 국민들은 잘 야당이 알아듣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당을 견제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혁신을 이야기한들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 위한 자기의 대권 행보에 대한 전략으로 볼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아무리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전당대라고 얘기하더라도 친노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금 이미 국민의 여론전에서 밀리고 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판을 새롭게 정리해서 무슨 여론전에서 졌으면 누가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중진들이나 당에 있는 예. 합리적인 중도적 친노도 비노도 아닌 사람들이 내놓은 중재안 네. 둘 다 사퇴하고 좀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여론이 확대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밀려가야만 하는 그건 것이지. 본인의 견해일 뿐이지 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리고 그게 본인이 이미 설득력이 얘기를 있다라는 할 데 때 동의할 수가 없는데. 친노 패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친노 세력에 아니, 대한 전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토 의견을 문재인 담은 대표를 용어예요.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주류들은 공천이 위태로워서 문재인을 흔든다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예. 안 좋게 보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선의를 얘기하든 혁신전당대라고 해야든 당대표 사퇴는 무책임하고 당의 지도부를 흔드는 근간이고 총선 칠 수 없다라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은 저 두 사람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쇼맨십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 아닐까요?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자기 것을 희생하더라도 전체 판을 살리려고 하는 대의를 위한 것. 아니, 지금 서부 소장은 얘기하실 때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당대표에게 어떤 그 제안을 하고 수를 던진 거는 공을 하나 던진 거는 맞지만 그 공을 던졌다는 행위 자체로 갑자기 문재인 대 안철수가 대등한 맞수가 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견해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는데 99도까지 끓는 사람이 또 중요하죠. 그렇다고 1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서스 야당이. 컬러니스트가 아직 발언이 덜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견해에는 굉장히 안철수 의원의 그 가치를 네. 그 과대 계산하고 실제보다는 있다? 과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꾸 이제 본인이 하는 말에 그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엔 이랬다가 처음에는 또 제가 어떤 전당대회는 점에 아닐 됐죠? 거라고 했다가 전당대회도 받아들이면서 당대표 사퇴까지도 당대표 사퇴를 생각하라는 건 전당대표 안을 받아들이라는 아니죠. 전 얘기잖아요. 사퇴한다고 전당대회 요즘은 아니죠. 비대위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과도한 오해시고요. 저는 당 지도부를 교체하는 게 전당대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방법도 있고 중앙위원회도 있고 당무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당을 잘 모르신다 그러셨으니까 제가 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건데 모르신다는 건 아마 비대위로 가는데 당권을 겸양의 내려놓는 게 말씀이실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는 아까 그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예. 그러니까 뭐 대권도 내려놓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이 국면은.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10% 안팎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도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권이란 것은 그것에 대한 긴 승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카드고 저는 최근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 야당의 지평을 넓어주는 후보로서 그다음에 10%는 좀 못 되지만 어쨌든 10% 안팎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이 역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거에서 웃긴 거거든요. 뭐냐면 이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드라마를 찍는데 캐스팅에서 주연급 2명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우리는 뒤로 가고 여기에 이분이 이번에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아닐 거면은 둘 다 하지 말자라는 그런 식의 지금 발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거기서 이 주연을 안 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웃긴 것이고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 혹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이 선거를 가장 주역으로서 치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대권까지 갖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스스로 우리는 우리 발에 걸려졌어. 우리 집안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니까 우리는 이 선에서 이렇게 백업만 할게. 이게 그 야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지만 예. 뭐 오늘 이 자리 토론이 오히려 문 대표의 지지자와 안 대표 지지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는 자리가 아닌됐으면 좋겠고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보자는 입장에서 네. 가급적이면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계시니까 그런 입장을 고민해보자라고 드린 말씀이어서 제발 새누리당 앞에서 우리의 작은 차이로 그 새누리당의 정부 여당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결과적으로 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정치는 제가 볼 때는 그 단막극 1부작이 아니라요. 저는 뭐 대하 드라마 30부작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 2부에서 주인공이 잠시 은퇴했다고 해서 정도전이가 귀양 같다고 해서 조선 창건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제가 내려놓고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은 이 상황을 지지자들은 둘 중에 하나가 죽더라도 솔로몬 앞에서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죽더라도 반쪽은 내 새끼라고 지지자들은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솔로몬의 입장인 국민들은
누가 되더라도 이기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 역지사지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 입장에 대해서 경도됐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저는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대위원회나 이런 이제 갈등이 뭐 유사해간 그런 당 지도부 체제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이 야권 중에서만 누구를 찍는 선거 국면이면 뭐 싸움이 박터지게 일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정당까지 있는 판인데 마치 여기에서만 다 판정이 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은 그건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계속 통합하고 단합하고 다독여가지고 한 개의 단일한 정당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호남계 그 비주류들의 이 얘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게 뭐 친노 패권주의 이런 용어를 쓰면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하지 말고 하나의 정당이라는 것을 좀 보여다오. 하나의 정당 안에서 단합돼서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아주 제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에 대해서 관두라는 등 이런 언사는 굉장히 그 당 기강을 흔드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장에서도 계속 통합과 단합을 위해 가라.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뭐 문재인 대표가 그 사퇴 이거는 못 받지만 나는 혁신안은 다 받아들이겠다. 이거 외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분명히 2012년 공천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재보선 공천에서도 그 주류가 비주류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는 자기네한테 반대하는 것을 다 비주류 지지자로 판단해버리는 과오를 자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진짜 개혁적이고 진짜 올바르고 진짜 지역성서를 대변하는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대와 혹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계속 끌어안아가고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잘하겠다는 점으로 안심을 시키는 쪽으로 통합이 가야지. 그래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유권자들도 신뢰를 하고 그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점은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 공천의 잘못은 분명히 시인하고 되풀이 않겠다. 이거를 설득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문사태 비대위 구성 얼마나 그 비논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 문재인 대표 답답할 겁니다. 화도 나고. 근데 그런 옳고 그른 논리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도 알 게 없지만 그 두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심도 깊게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 제 의견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안철수 갈등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사퇴하라와 탈당하겠다예요. 사퇴하라와 탈당하겠다인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사퇴하라가 사퇴 이유를 정확히 대지 못하고 궁극에 와서는 사퇴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사퇴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지지자들의 욕을 먹고 오히려 그 안철수 의원의 분들하고 더 친한데 그런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사퇴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탈당하겠다는 앞으로 지금 탈당하겠다의 또 명분이 이래 저래서 탈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하겠다는데 봐라 탈당하지 않게 충분히 안 붙잡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 방식, 네. 사퇴와 탈당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에서 이것은 저는 가치평가를 명확히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활기 넘치고 격렬하기까지 했던 토론이 아닌가 싶고 각자의 물론 이게 참 정치 토론이라는 게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비칠까까지 생각하면은 자꾸 말을 재게 애둘러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자기 검열을 하는 좀 측면도 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놔 주신 점 그리고 패널들끼리 적당히 묻고 자율적으로 해주시니까 제 몫이 많이 줄어서 세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비대위 체제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건 아니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라는 것은
비상한 국면에 짧게 유지되는 것이지 몇 달씩 가는 것은 비대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체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 하나와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내려놓는 경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 그 다음에 사퇴와 탈당, 여기에 얽혀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셨고, 서 위원, 서 선배, 서 언론인께서는 호남 민심에 대해서 누구도 왜곡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 마라, 정확히 보라는 것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은 일단 존중받아야 되고 기강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15분, 예정보다 5분을 조금 초과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후속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또는 진보권의 분열로 이득을 보는 또는 볼 수 있는 측에서 확대 재생산해내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명분 있는 다툼, 수긍이 가는 논쟁과 경쟁이 정치 발전의 요체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집단이라면 민심의 정확한 탄착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민심을 대의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민심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